청마 문예교실 김용호 시인과 함께하는 시창작 수업 제4강 비유적으로 말하기 1부 직유부터 공부하라. 언유는 힘이 세다. 반갑습니다. 지난 3강 때는 시인은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4강입니다. 이 4강은 비유적으로 말하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유가 사실은 이게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4강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4강 중에서 직유와 은유 가장 적혀되는 거 이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재 속에 다 나와 있지만 아까 낯설게 하기 수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같은 사물을 약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보고 그런 효과를 주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시에서 이 직유나 은유 또 뒤에 가면 다른 재윤이 발윤이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 칠 일도 없고. 그러나 직유나 은유는 알아둬야 되고 또 시에서 이런 것들은 잘 써야졌을 때 오늘 시편 뒤에 박씨, 붓꽃, 그 다음에 꽃이 있었죠. 아기말라리, 그 다음에 꿀불 이런 것들은 이제 꽃에 대한 시가 세 편이 있는데 꽃에 대한 시가 세 편이 있는데 이 세 편을 오늘 실전 과제로 실전 텍스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실전 텍스트에서 오늘 배운 직유와 비유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직유와 비유를 활용하면 시가 얼마나 탱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직접 느껴보는 그런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목소리 정직한 우리 최민 대표님이 안 와서 김삼남 부회장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비유적으로 말하기 그 한 페이지만 딱 읽어주십시오. 네, 비유적으로 말하기 우리는 비유 속에서 산다. 시인은 감각이 예민해야 하지만 시 쓰기는 이런 감각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에 대한 감각적 수용이 시인의 잠재적 능력이라면 이런 능력을 언어로 부인해야 하고 따라서 시인에게는 특수하게 말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 쓰기는 일상인들과 다르게 말하기, 다르게 쓰기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시인은 말을 잘못 사용하는 자이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 하지 않는 자이다. 일상인들은 장미가 피었어라고 말하지만 시인은 장미는 타오르는 램프야 라고 말한다. 흔히 이런 말하기를 비유라고 한다. 장미는 타오르는 램프야 라는 표현에서는 장미는 램프에 비유된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일상인의 시각에서는 말이 되지 않고 그런 점에서 비유적 표현은 일상적 어법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는 이상한 말하기가 된다. 그러나 이런 말하기를 통해 우리는 장미에 대한 새로운 감각,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고 답답한 세상을 신선하게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한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 비유적으로 말하기 속에 잘 적혀 있는데요. 장미는 타오르는 램프예요. 이제 이게 언어법이죠, 그죠? 예, 이런 걸 굳이 나눈다면 저는 사실은 이런 문법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직윤이, 은윤이 이런 데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잘 몰라도 충분히 시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지금 이게 이제 비유의 장이라서 굳이 나눈다면 타오르 램프야 이건 이제 은유에 해당 숨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규법처럼 이걸 갖다가 약간 형태를 고쳐본다면 장미는 램프처럼 타오르고 뭐 이렇게 되면 램프처럼 램프 인양, 장미는 램프 인양 뜨겁고 뭐 이렇게 장미는 뭐 램프처럼 밝게 피어나 이렇게 이제 처럼 인양 뭐 인덧 뭐 이렇게 붙이면 이제 이거는 장미와 램프를 직접 딱 램프처럼 이렇게 직접 붙이면 이게 직접 붙이다 그래가지고 직접 네, 지규 그러고 숨어있다 이런 모습들이 숨어있다 그러면 예, 은유 그 은유도 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옥명숙 선생이 쓴 무슨 뭐였죠? 여름을 산다 해서 쭉쭉빵빵 아가씨 뭐 이렇게 가시나를 샀다 이렇게 쭉쭉빵빵 아가씨라는 거는 그게 젊은 청춘을 함축적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그렇게 은유가 이렇게 마치 무슨 이렇게 불타오르는 램프야 이렇게 드러나는 은유도 있고 은유가 원래 이 숨을 은자입니다만은 원래 숨어서 비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규는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뭐처럼 뭐 인듯 뜨거운 뭐 가슴 인듯 불타오르는 뭐 태양 인듯 뭐 이렇게 내 가슴은 괴롭다 이렇게 이제 하면 지규법이고 그런데 은유는 이렇게 은유 중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스타일이 있고 통째로 몸매 전체가 통째로 은유돼서 통째로 숨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고등학교 때 시험 치듯이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이제 괭이갈배기, 물총새, 딱따구리, 참새, 뭐 집게발톱, 강아지 풀 이렇게 연상되는 이런 의의들을 써놨는데 뭐 이 중에서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그동안 꽃에 대한 시를 너무 많이 해서 동물에 관한 시를 하나 골라서 직접 우리가 다 같이 시를 하나 만들고는 그 시가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괭이갈매기, 물총새, 딱따구리 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동물 좋네. 그동안 꽃에 관한 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지규는 간단합니다. 네,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실제로 지규가 있다 그렇죠. 그죠? 거기에 오른쪽에 그 시까지 이성훈의 사랑 1977년까지 우리 한 선생님, 한기주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70페이지에 네. 첫째로 지규가 있다 이렇게 알려 있으니 그지? 그래서 오른쪽에 이성훈 사랑 1977까지 읽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지규가 있다. 지규는 말 그대로 두 사물을 유사성을 토대로 비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지규는 흔히 시와 매제 사이에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뜻 등의 낱말들을 사용해서 비교되는 두 사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규는 은유와는 다른 시각적 효과, 이를테면 사물에 대한 설명적, 해설적 기능이 강하다. 그러나 처음 시를 쓰는 초심자들은 그러니까 상상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규적 표현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규도 지규 나름이다. 지규라고 해서 모두 사물에 대한 설명, 우리 아내의 손은 고뚜껑 같다. 설명만 하는 것은 아니다. 5월의 들인해 고요히 내려하다. 가로의 정열도 파국시 같이 시들다. 바람아
내 잎이 하나 건들짐이 없니 올도 5월의 바람부 불 피어 오르듯 하는 줄 한숨에 튀어도 아 배고파라 수줍듯 모인 유리컵 바짝바짝 씹은 대로 배고프리 정지용 전해사고 폭탄처럼 벌거벗은 얼굴과 눈을 맞대고 문을 크게 뜨고 보아라 우리는 불안과 죄의 바다를 건너 드디어 폭발했다. 이승훈. 네. 감사합니다. 이 직유법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도 이 뭐처럼 같이 이 간단한데도 이런 직유법을 여기 보면 이승훈 선생님이 직유법부터 공부해야 될 것이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직유법을 몸에 배워야 은유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시에서 직유법도 이렇게 좀 이 사실 쉬운 건데도 안 하기 그렇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감하게 직유법 뭘 과감하게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까 그 뒤에 할말나리와 그 다음에 애기 붓꽃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각시붓꽃 그런 걸 통해서 직유법을 오늘 좀 구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올도 선생의 시에 보면 파김치 같이 시들다 뭐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좀 약간 익숙한 표현에 약간 가까운 표현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되어야 된다. 파김치처럼 시들다. 파김치 같이 시들다. 직유법이죠. 그 다음에 정기용 선생의 물 피어 오르듯 불 피어 오르듯 하는 술. 술이 불 피어 오르듯 한다. 뭐 이런 표현. 이런 거는 직유라고 상당히 고급적인 직유에 들어간다. 우리 뭐 태양처럼 뭐 장미처럼 붉거라. 그 다음에 뭐 수선화처럼 부끄러워라.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직유법 중에서도 약간 기본형에 가깝고 그 다음에 정기용 선생의 첫 줄, 첫에 불 피어 오르는 듯 하는 술. 술이 불 피어 오르는 듯 한다. 술 자체가 불 피어 오르는 듯도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분위기까지도 불 피어 오르는 듯도 하고 시내 가슴도 불 피어 오르는 듯도 하고 우리가 그런 감상하면서 이렇게 쭉 연상돼서 할 수 있다. 그런 게 시입니다. 수필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필은 딱딱딱 마시면 그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불 피어 오르듯 하는 술 이걸 보면 술이 마치 불 피어 오르듯 하겠구나. 그럼 또 술자리가 마치 불 피어 오르듯 하기 애하겠구나. 또는 이 시를 쓰면서 시인의 그 술자를 들으면서 시인의 가슴이 뭔가 불타오르는 듯 하겠구나. 이런 모든 연상을 한 형으로서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산문과 시어는 차이가 많이 나요. 어법에서. 그래서 이런 어법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또는 이런 감상에도 자기가 이런 시, 한 줄 시를 딱 읽어다. 이런 거는 그런 것까지 또 이미지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훈, 이 책을 쓴 이성훈 선생님이신데 폭탄처럼 벌거벗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벗었는데 폭탄처럼 벗었대요. 폭탄처럼. 폭탄이 뭐 무슨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걸 이렇게 비유는 아주 아주 낯선 막 장미처럼 붉거라 이런 애는 아주 그처럼 뭐 예를 들면 붉기를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붉다 그럴까 뭐 하여튼 어쨌든 벌거벗은 것을 폭탄처럼 벌거벗었대요. 얼마나 짜릿하답니까? 이런 표현을 다 읽으면 우리 그 낚시할 때 고기 입질하는 것처럼 짜릿한 이렇게 촥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시인의 느낌입니다. 폭탄처럼 벌거벗은 나도 이런 쌈박한 표현을 시에서 언젠가 한번 구사해봐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멋진 비유를 나도 시 속에서 구현 해봐야지.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방.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모방입니다. 시는 모방입니다. 시와 시의 관계가 있을 따름이지 모방이다. 좋은 시를 모방도 이게 좀 단수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좀 몸에 내공이 좀 쌓여야 멋지게 이게 자기한테 소화가 돼서 이게 모방이 돼야지 소화가 안 되는 듯 갖다 놓으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보면 압니다. 예, 보면. 그래서 벌꿀이 꽃가루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속에 물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채워 넣어야 그게 발효가 되고 더 좋은 꿀이 되듯이 소화가 돼서 다시 그게 표현돼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 흉내를 하되 자기의 언어로 다시 기록이 돼야만이 그게 자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시에 있어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도 자기화가 돼줘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은유를 보겠습니다. 은유는 힘이 세다. 어느 분이 한테 누가 주시겠습니까? 전에 우리 윤학연 선생님 좀 크게 한 읽어봐 주시죠. 요거 74페이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을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조명이 좀 안 좋습니다. 은유는 힘이 세다. 은유는 뭐뭐처럼 같은 같은 낱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건 직유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런 말이 숨어있다. 은유는 숨어있어.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게 숨어있다. 그래 은유라는 거죠. 두 사물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뿐만이 아니라 직유가 최소한 두 사물의 유사성, 상사성을 토대로 한다면 은유는 두 사물의 비유사성, 비상사성을 토대로 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유는 이질적인 두 사물을 비교하는 기법으로 고대로부터 대표적인 시작 기법으로 정의됩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도 은유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직유는 최소한 약간 비슷한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직유 같은 경우는 하늘처럼 바다처럼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바다처럼 마음이 넓은 같은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어느 뭔가가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주로 기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처럼, 산처럼, 큰 돌처럼 나의 몸을 짓누러 온다든지, 이렇게 눌러놓은 표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유는 전혀 이질적인 대상들을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유의 기법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유는 힘이 세다죠. 은유는 뭐처럼, 같은 낱말이 생략되기 때문에 두 사물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뿐만이 아니라 직유가 최소한 두 사물의 유사성, 상사성을 토대로 한다면 은유는 이질적인 두 사물을 비교하는 기법으로 고대서부터 대표적인 시적 기법으로 정의됩니다. 은유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두 사물 혹은 사태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공식 A =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장미는 타오르는 램프에서 장미는 지위, 의미의 주체입니다. 의미의 주체. 이런 지위, 매제 이런 용어들은 외워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장미라는 거는 본말이고 램프라는 건 매제, 이미지를 매개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램프는
하나는 식물이고 장미는 식물이고 램프는 인공물이라는 점에서 이 두 사물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장미는 A이고 램프는 B에 해당되므로 그러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것,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것, 말하자면 이상한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시의 세계다. 잘 보고 판단하시라. 이런 세계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독특한 세계. 그러니까 장미이면서 동시에 램프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그렇지 않은가? 이 세상에 장미가 있고 램프가 있지 장미이면서 동시에 램프인 그런 세계는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장미는 불타오르는 램프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는 장미는 장미 빨갛게 이렇게 생겨서 가시가 있고 파랗고 장미 램프는 유리가 떼 있고 불 켜고 램프도 핀다고 전혀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장미를 설명하면서 램프를 갖고 와서 하면 장미의 이미지하고 램프의 이미지가 이렇게 섞여서 이 화면에 이렇게 오버랩돼서 섞여가지고 그런 장미의 형태가 된다. 그 되는 거를 이리 되는 이 마음을 산문으로 풀어서려면 어떻게 쓰겠어요? 마치 장미가 뭐 이런 것처럼 오버랩돼서 나타나가지고 램프가 불 켜져 있는 것처럼 뭐 이게 이만치 될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 딱 한 가지. 장미는 램프처럼 불타오르고 끝나버려. 그게 시의 매력이고 시의 핵심이고 시의 요체다. 그런 느낌들을 몸에 아주 익히셔야 돼요. 이런 세계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독특한 세계. 그러니까 장미이면서 동시에 램프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장미가 있고 램프가 있지 장미이면서 동시에 램프인 그런 세계는 없다. 이런 세계는 한마디로 상상력의 세계에서만 존재하고 상상력은 과학적, 이성적, 도덕적 양면을 초월하는 혹은 과학과 도덕을 종합하는 이상한 마술적 능력이다. 이런 게 시의 세계고 시의 세계의 요체고 핵심은 이 비유에 있고 비유에서도 지규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어야 된다. 배워야 되고 은유가 멋지게 구사될 때 시는 더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풍성해지고 짜릿해지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유와 지규를 지규와 은유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뒤에 실습이나 이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매 강의마다 한 분씩 초대해서 가고 했는데 오늘은 백석 시인을 보겠습니다. 뭐 이 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일부 한두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유명한 시가 돼가지고 이 백석은 이 통영에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 2번, 많으면 3번 정도 왔다 간 걸로 그리 아는데 통영에 가는 시도 있고 통영 청렬사 앞에 가면은 백석 가는 시비가 있습니다. 이 백석의 시는 그렇게 어렵고 난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주 향토색이 진한 시들이 많고 또 음식에 관한 시, 이렇게 섬섬한 국수나 이 고향 음식에 관한 시도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변방에서 가는 그런 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가 이게 나와 나타샤와 흰 단간입니다. 여성분이 한번 읽어봐 주면 좋은데. 제가 읽을게요. 아, 예.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립니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군이 와 얘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시는 제가 이제 그 시 감상편도 쓰고 이러지만 시는 이렇게 물론 뭐 여러 독자들한테 시집으로 이렇게 읽히고 또 인터넷에서 읽히기도 하지만 이 낭송이 시를 살리는 표현하게 하죠. 이렇게. 물론 뭐 시편도 시를 이렇게 멋지게 또 이해하게 만들고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이 시는 그리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사랑에 관한 시죠. 그래서 이제 나와 나타샤. 나타샤는 약간 그 러시아 쪽의 소녀 여성들의 이름, 소녀들의 이름이 나타샤. 이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애칭으로 뭐 쓸 수 있겠죠. 그 김영한, 그 백석의 사랑하는 여인 김영한 여사를 자야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불렀듯이 이 나타샤도 일종의 그 사랑하는 여자의 애칭으로 그렇게 뭐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당나귀 중에서도 이렇게 흰 당나귀 아주 좋습니다. 약간 당나귀 중에서 흰 당나귀가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글쎄 제가 당나귀를 숫자를 뭐 잘 모릅니다. 당나귀는 황색이 주로 황색이나 갈색이 주로 많은 것 같은데 흰 당나귀는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거고 우리 흰말 이야기하듯이 약간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환상적으로 고급적으로 환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첫 소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눈이 오는데요. 오늘 밤에 눈이 오는데 이 눈이 오는 게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가지고 눈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눈이 일개에 왜 눈이 온다 하면 밤에 눈이 오는 거지. 그런 의미고 이 눈이 오는 게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눈이 오는 거다. 안 재밌습니까 여러분?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온다. 오는 뜻이 당연히 여름에는 매미가 울겠지만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온다. 좋은 얘기죠. 뚜껑이 울어서 내가 오줌이 마렵다. 우리 옛날에 뚜껑이 보면 오줌 누고 이러는데 어렸을 때 그런 장난쳤던 기억이 나는데 뭐 뚜껑이가 뭐 오줌이 마르니까 뭐 뚜껑이 어느 쪽이든 어쨌거나 이런 느낌은 제가 대단히 참 대단하다. 그 백석의 애인인 그 김영한 여사가 자야라는 애칭을 갖고 있죠. 자자가 이 자자인데 그 자축인묘의 첫 번째 글자 자자죠, 그죠? 그 자야. 야자는 밤야자 쓰는데 그 자시는 원래 12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첫시, 우리 자축인묘 축시가 이제 자시가 축시죠. 예. 자시가 12시 부근이고 축시가 2시 부근이고 이렇게 해서 쭉 시간이 쭉 나갑니다. 12시 무렵의 밤이라니 그 사랑하는 여인들끼리는 항상 뜨거운 밤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백석은 그 자기의 연인 김영한 여사를 자야라고 불렀고 북쪽에서 그리 있다가 이 백석이 그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오산학교가 백석이 1912년에 태어났고 12년 같은 우리가 주로 요 무렵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 청마 선생님 1908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 2년 전에 한일 합방 2년 전 그 한일 합방이 1910년입니다. 항상 10년을 기준 요 부분에 이제 연대를 대충 생각하면은 한일 합방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렇게 생각. 그 다음에는 또 해방 무렵에는 해방 이전인가 이후인가 해방 몇해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6.25 전인가 뒤인가 이렇게 대충 이제 해서 우리가
저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유찬 선생은 1908년 해방 2년 전이죠, 그죠? 2년 전이고, 한일합방 2년 전이고, 백선 선생은 12년, 한일합방 2년 후에 이렇게 북쪽에 태어났고,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이 오산학교가 유명한 학교인데, 여기 김솔 선생도 오산학교 출신이죠. 여기 오산학교 출신이고, 상당히 뿌리 깊은, 이 문학적으로 뿌리 깊은 학력을 하는 그런 학교. 사실은, 이 시를, 이렇게 정화쌤도 이렇게 사랑시 같은 걸 많이 썼지만, 정화쌤 많이 썼습니다. 그럼 솔직하게도 이제 사랑시 계열이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참, 이 백설은 시를 읽으면, 정화 선생은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뜨겁고 그냥 그래요.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날이 차고 바람이 불고 있다. 난 오늘 온종일 거리에 헤맸지만 너는 꽃같이 숨을 이렇게. 그렇지만 백석의 사랑시는 좀 가슴 한 구석이 좀 서늘해요. 이 시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랑시인데 쓸쓸하고 서늘하고 그래요. 우리 사랑한대잖아요. 맨 뒤에도 보면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이런 기절들은 제가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과연 나타샤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내가 자기를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나타샤는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눈이 푹푹 나리고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은자는 사랑은 하긴 해요. 그런데 단서가 은자가 이 단서가 있는 이 그런 조사죠, 그죠? 사랑은 해요. 사랑하고 눈을 푹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십니다. 그 사랑은 나는 지금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소주를 마시면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나리는 밤에 흰 당나귀를 타고 이는 상상이에요, 상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자기는 혼자 소주를 마신다는 건데 소주를 마시면 생각하고 있죠, 그죠? 상상입니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고 싶다. 이런 강한 열망. 제가 엊그제 여름을 산다는 이 희구라는 제가 단어를 썼죠, 그죠? 희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희망한다, 희망해서 구한다, 그 희구. 강한 희구의 멘트입니다. 산골로 가고 싶다는 거죠. 축질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는 건 오두막 같은 거, 오두막 같은 거죠. 이 약간 북한 사투리인데, 강원도나 북한 북쪽 사투리입니다. 오두막 같은 데 살자.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데 살자. 그래도 나는 좋다. 그런 뜻이겠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를 안 올렸다. 혼자 있는데 나타샤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굳게 믿고 있지만 아까 이 단어 보면 사랑을 하고의 을자를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참 불길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집사람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불길한 전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길한 전조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사랑하고 나타샤가 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으로 벌써 자기 속으로 백석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나타샤가 지금 고조건히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이런 상상이 없습니다. 벌써 이제 동체가 돼가는 거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마가리로 가는 걸 자기 환기하고 있어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우리 시집만 이야기하면 똥 무서워서 피하나 그런 얘기죠, 그죠? 눈은 푹 다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를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서 보면 좀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쨌든 백석은. 그래서 흰 당나귀가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부를 것이다. 가슴 한 구석이 좀 저리오는 백석의 스타일입니다.